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오늘 주목해야 할 메인 뉴스는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이 만약에 실제로 등장하게 된다면 세계 수출 시장에서 K9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이 신형 자주포가 결국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수출 시장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가지 주요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인수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현지화 버전 호마르 K가 제18기계화 사단 포병연대에 실전 배치됐다는 소식입니다. 사단 측은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이적인 속도의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신형 다연장 로켓의 성능과 한국의 후속 군수 지원이 인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원래는 폴란드가 하이마스를 500문 정도 구매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수출 승인이 늦게 나오기도 했고 납기 일정을 보니까 폴란드군의 다급한 상황과 다르게 일정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사 무기 체계를 찾아보다가 마침 그 이전에 크랩 자주포 때 한국과 협력했던 사례도 있고 하니까 한국의 SOS를 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발사기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를 가져와서 폴란드 현지에 있는 제7라는 차량에 이식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88문을 주문을 했는데 대단히 놀랍게도 2022년 가을에 발주해서 2023년 여름에 납품받는 정말 경이적인 속도의 납품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18기계화 사단, 전방에 있는 폴란드의 최정예 부대 중 하나죠. 16사단, 18사단 이 두 개가 메인인데 18사단 포병연대에 배치가 돼서 운용을 해보니까 예상했던 것만큼 굉장히 우수한 성능이 나왔고요. 특히 우리 측 업체 직원들이 현지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전력화를 돕고 있어서 아직까지 전력화되지 않은 하이마스와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폴란드군에 녹아들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마스와 비교해서 일단 중량은 무거워서 수송기에 탑재되진 않지만은 사실 이 동유럽 국가들이 수송기에서 이 하이마스를 운용할 일은 거의 없죠. 대신 화력은 2배이기 때문에 폴란드의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루마니아나 다른 주변 국가들이 추가로 천무를 구매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화가 극심한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을 대체하는 미 해군의 차세대 전략원잠 컬럼비아급이 조선소 측의 문제로 해군 인도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주 계약자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 측이 선체 일부 모듈을 제작하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조선소의 납품 지연으로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며 계획된 2027 회계년도보다 1년 늦은 2028 회계년도는 되어야 초도함 인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신형 전략 원잠들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레이 A급, 중국은 이제 096형이 나왔죠. 이런 잠수함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미국은 SSBN 자체도 낡았고 여기에서 탑재하는 SLBM, 트라이던트 2D5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올해로 운영 30년을 넘겼는데 이 전력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한번 시퀘스터 직격탄을 맞아서 사업이 크게 지연이 됐었고 트럼프 행정부 때 가속이 되긴 했었지만은 지금 현재 바이든이 다시 들어오면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예산 할당도 늦고 개발 일정도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미 해군이 이 잠수함의 개발 전력화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기존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사용됐던 기술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영국의 드레드노트급과 일부 선체 모듈을 공통화시켜서 자금과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소라는 변수가 튀어나와서 결국에는 이 잠수함 전력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 해군이 우리나라의 함정 유지 정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유형의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데 미 해군이 왜 그런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최소 144대 조달을 요구하고 있는 F-15EX 전투기 도입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국방부에 제출한 2025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F-15EX 구입 물량을 당초 계획된 24대 대신 18대만 도입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확정된 104대 물량을 98대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상 뭐 전시 경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전투기들을 찍어내고 있는데 미국은 왜 반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F-35 전투기도 내년 회계년도 예산에서 원래 계획됐던 83대 대신에 이른 대로 숫자가 감축이 됐고요. 다른 항공기들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미군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F-15EX도 도입 물량이 이렇게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주방위 공군은 기존에 있었던 F-15E라든가 F-15CD 계열을 대체하기 위해서 공통성도 굉장히 높고 기종 전환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이 F-15EX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주방위군 총감도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F-15EX를 추가로 도입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과 다르게 결국에는 도입 수량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최근에 미국이 대량의 드론을 도입하려는 그런 구상들을 공군과 해군 모두 하고 있죠. 아마도 이 드론 때문에 전투기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렇게 되면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스테이션 능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거고요. 도입 물량 전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아마도 F-15EX 이후에 뭐 F-35라든가 미국의 PCA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대당 3억에서 4억 달러 이상까지 치솟지 않을까. 도입 수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양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차기 전투기들 그리고 앞으로 생산될 전투기들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 해군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19척의 수상함을 퇴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 퇴역안에는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을 비롯해 현용 주요 전력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 해군은 19척의 함정을 퇴역시키고 6척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전력 공백 심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7함대 지역에 있었던 샤일로 그리고 레이크 이리가 퇴역을 하게 됐습니다. 2025년도에 퇴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후속함들이 나오고 있는 연안전투함 LCS죠. 이 LCS 인디펜던스급도 2척의 퇴역이 일단 거의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7함대 지역에서 전진 배치돼 있었던 저먼타운 도크형 상륙함도 퇴역이 예정돼 있고요. 좀 놀라운 것은 최근에 미 해군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 스피어헤드급 원정 고속수송선 이것도 무려 4척이나 퇴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군함 숫자를 줄이는 이유는 일단 퇴역하는 10척의 목록은 확정이 됐고 나머지 9척은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군함을 늘리고 있는데 미국은 반대로 군함의 숫자를 점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마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것이고 올해 5월 달에 미 태평양 함대 이하에 두 번째 무인 수상정 부대가 생깁니다. 최근에 이제 드론 전쟁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미 해군도 유인함 숫자를 최대한 줄이고 무인 전력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미 해군 전력 구성이 어떻게 달라질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프랑스가 올해 여름부터 우크라이나 현지의 무기 생산 공장을 가동해 기갑 차량과 탄약, 예비용 부품 등을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업이 현지에 이미 드론과 기갑 차량, 탄약 생산 공장을 짓고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해당 시설에는 프랑스인들이 대거 파견돼 있어서 러시아가 이 공장을 공격할 경우 프랑스군에 개인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우크라이나 진출 프랑스 기업은 전차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독일과 합작 기업인데 KNDS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드론을 생산하는 델레어라는 업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영 방산 업체죠. 넥스터 시스템즈도 현재 탄약 공장을 짓고 현재 가동 준비를 한창 서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아마도 이 프랑스인들이 짓고 프랑스인들이 운영하는 우크라이나 내 공장을 러시아가 공격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프랑스군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전투는 하지 않더라도 이 시설에 대한 방공 그리고 경비 임무 정도는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만에 하나 이 건물을 공격할 경우에 프랑스군이 들어갈 명분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이 KNDS가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을 생산할지인데요. 이 KNDS는 잘 알려진 것처럼 EMBT라고 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 시제품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일제 KF-51 판터 전차를 구매한다, 그리고 현지에서 생산한다, 이런 발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과연 유럽제 신형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채택돼서 현지에서 대량 생산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등장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수출 시장에 뿌려지게 된다면 우리 K9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가 결국 폐기되게 됐습니다. 사업 전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고 주포 부분을 좀 손을 본다라고 하는데, 이 자주포의 아이덴티티가 이 주포여서 사실상 사업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공식 데뷔할 경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 자주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던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M1299 프로그램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 세계 궤도형 자주포 시장에서 K9의 호적수는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미 육군이 장거리 포병 능력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아이언 썬더 자주포 개발을 폐기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25 회계년도에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현지 시각 3월 12일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해 가을 신형 자주포에 대한 시제품 평가를 완료했지만 안타깝게도 양산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공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M1299 자주포의 개발 실패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기존 팔라딘 자주포의 환골 탈퇴 개량형을 만든다는 에리카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이 신형 자주포는 브래들리 차체를 기반으로 한 신형 차체에 155mm 58구경장 주포를 장착하고 첨단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화 시스템을 대거 도입한 미 육군의 야심작이었습니다. 지난해 M1299라는 제식명을 부여받은 이 자주포는 연구용 2문, 초도 배치용 18문이 발주되며 순항하는 듯 했는데요. 이 자주포의 핵심 시스템인 M907 58구경장 신형 주포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면서 모든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M1299는 랩탄 사용 시 70km, 장거리 활공 유도포탄 사용 시 130km라는 엄청난 사거리를 구현하면서도 분당 지속 사격 능력 6발이라는 괴물급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존 기술로 달성이 어려운 과도한 목표 성능이 기술적 결함과 비용 폭증을 불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육군은 시제품들의 사격 실험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사격 발수에도 포신이 과도하게 마모되는 현상이 식별됐다면서 이번 사업 폐기 결정의 배경이 주포의 결함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 육군은 M1299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기존에 나와 있는 옵션들 가운데 신형 자주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에리카 프로그램의 폐기에 따라 K9 자주포의 미국 진출과 세계 시장 석권에 날개가 달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에리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미국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M109A7 자주포를 추가로 계속 발주했습니다. 일단 A6 버전, 우리가 팔라딘이라고 부르는 이 자주포는 플랫폼 자체가 노후화되기도 했고 39구경장이 가지고 있는 사거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포병 전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A6 버전이나 A7 버전이나 차체가 달라지고 내부 사격 통제 장치가 조금 바뀐 것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이 이 에리카 프로그램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의 핵심은 무려 58구경장이나 되는 이 초장포신 주포였습니다. 이 사격 영상을 보면은 이 자주포는 중량이 꽤 나감에도 불구하고 후방에 반동을 억제하기 위한 스페이드가 있습니다. 이 스페이드를 지면에 단단히 고정을 하고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눈짐작으로 한 40에서 50cm 정도 뒤로 밀려나는 그런 엄청난 반동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포병 무기 같은 경우에, 특히 포신 포병 무기 같은 경우에는 반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느냐, 이것이 성공의 열쇠인데요. 차체가 이렇게까지 밀려났다는 것은 그만큼 반동이 엄청났다는 것이고요. 분명 이 주퇴복자기에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노력을 쏟아부었을 테지만은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굉장히 욕심을 부리긴 했죠. 포신 포병으로 130km의 사거리를 달성을 한다. 이건 사실 현재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100km 이상 날아가는 155mm 포탄을 개발하고는 있는데 기존의 K9 플랫폼을 이용해서 최대한 높은 고도로 쏘아 올린 다음에 활공해서 날아가는 방식으로 기술적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즉
포탄의 자체 추진력만으로는 날아갈 수 있는 거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 추진이라든가 활공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미 육군은 엄청나게 강력한 장약을 때려박아서 이것으로 최대한 멀리 날려보내고 여기에 로켓 보조 추진과 활공까지 더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이 155mm급 구경 화포가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거리보다 훨씬 더 긴 사거리를 내기를 원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욕심이 너무 커서 이 주포의 결함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여 년 전에 미국군의 차세대 자주포였던 크루세이더도 이렇게 첨단 기술을 엄청나게 때려박고 자주포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취소가 됐죠. 자, 이 에리카 프로그램이 이렇게 폐기가 되면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미군이 과연 기존의 팔라딘 계열 자주포를 대체하는 자주포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M109A7이라는 브래들리 기반의 차체가 있고, 또 이것은 미군의 신형 장갑차인 AMPV하고도 차체 부분에서 많은 군수지원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주포를 어떤 것을 생산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K9 자주포 52구경장 155mm 곡사포 기술적으로 굉장히 검증이 됐죠. 아마도 미국과 기술적인 협력을 모색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K9A3 같은 경우에는 무인화 포탑을 도입해서 운용 요원도 줄고 사격 속도도 더 빨라지고 사거리도 더 길게 늘어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 압도적인 성능을 가질 예정이었던 차세대 자주포 프로그램이 폐기되면서 이제 수출 시장,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없어졌다라는 거죠. 부디 이번 미국의 자주포 개발 취소가 K9의 기술적 미국 진출, 그리고 세계 시장 석권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디펜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